이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시죠? 결국 그 마음속에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는 공무원이 될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한국사의 흐름 노트 그 5번째 그 강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그 한국사는 흐름이다 그랬는데 어떤 흐름을 중요시하면서 세세한 것을 갖다가 이제 또 암기해 나가는 게 수험생한테 아주 중요하리라 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려의 그 대외관계 나왔는데 여기 독학 팁에 나와 있듯이 결국 외교 관계는 그 순서대로 나열하라. 특히 이제 고려의 그 대외 항쟁과 관련된 인물들을 연계해서 이제 순서를 잘 잡아야 되는 거고, 이 경찰 2차 시험에도 그 순서대로 나열하라 이런 외교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이 송가의 그 외교입니다. 송가는 이제 962년 광종 때 이제 외교가 처음으로 이제 시작되었다 그랬고, 송이 서하나 거란 잦은 그 침입이 있었는데 이들 그 침입을 갖다가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이 고려의 군대를 갖다가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사적이고 정치적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이제 고려는 단지 경제적이고 이제 문화적 목적이 보다 이제 주가 되는 걸로, 우리가 이제 경제 문화적 목적이라는 것은 비단이나 약재나 이 서적을 갖다가 이제 수입했다는 거, 이걸 갖다가 이제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거란 쪽이 이제 세운 나라가 바로 요 나라입니다. 문제 풀 때는 거란 요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보셔야 되겠고, 거란의 그 침입 배경이 크게 이제 3차례 있게 되는데, 공통점은 이제 고려의 친송체, 이 거란을 배척하는 이 배요체, 이것은 이제 공통점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제 1차 침입의 이제 배경 쪽에서는 볼 수 있는 게 고려 그 태조 이후에 이제 만부기 사건이 있었죠. 그다음에 정한국이 계속 친송 정치하면서 자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란은 이제 땅을 떼어달라는 이 할지론, 이런 것들이 이제 침입의 배경. 그래서 이제 거란과의 항쟁이 3차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급에도 이제 이 순서를 갖다가 이제 예전에 물어보기도 했던 건데, 결국은 이제 거란의 1차 침입은 성종 때 이제 있었던 거고, 이때 침입 배경은 이제 결국 그 할지론 그랬었죠. 그래서 이 소선영이 이제 8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오히려 이제 강동 육주를 갖다가 차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고려의 국경선이 압록강선에 이제 이르게 되었던 거고, 그러나 이제 고려는 계속적인 어떤 친송체, 그리고 이제 강동 육주 그쪽에 이제 성을 쌓아서 이제 거란에 대한 계속된 어떤 강경책이 이제 있었고, 그런 속에서 이제 강조의 그 정변입니다. 이것은 이제 김치양 천추태후 일파를 갖다 이제 제거하고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추대했던 거, 이게 이제 거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국 추대했다 해서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해서 거란의 2차 침입이 있게 되는데, 이때 이제 강동 육주 반환 요구도 물론 이제 있었죠. 그래서 현종 때 결국은 이제 거란 성종이 이제 쳐들어왔고, 이 고려가 이제 지만은 양규가 이제 기주에서 일부 이제 퇴각하는 거란군을 격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차 침입의 이제 배경은 현종의 그 친족 거부가 계속되고요. 강동 육주에 대한 반환 거부가 이제 있다 보니까 거란의 그 3차 침입했는데, 결국 이제 소배합이 쳐들어왔고, 이 강감찬이 그 기주대첩에서 결국 이제 승리로 이끌었다. 그래서 영양 쪽에 보면 이제 강감찬의 건의에 의해서 나성이 축조됩니다. 그리고 압록강에서 이제 도련포에 이르는 이 천리장 장성이 이제 덕종에서 이 정종에 이른 시기 이제 축조하게 되고, 천리장성을 언제 쌓았냐 물어보게 되면 거란 침입 이후에요. 그러나 이제 결국 여진족이 흥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란과 여진에 이제 각각 대비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7대 실록의 편찬, 거란을 격퇴하게 한 초조 대장경의 조판, 그리고 이제 천공 19년에 가서는 이 거란의 요구에 의해서 거란과 이 강화 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이 송과 국교가 이 단절 되고 결국 그 북진 정책은 이제 보류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있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진 금과의 그 관계입니다. 여진족이 이제 1115년 금나라를 갖다 이제 건국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부족은 여진족이고 나라는 금나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행부의 추장 연가가 이제 부족을 통일했던 거고, 정주에서 이제 고려군과 이제 충돌했었다 그랬죠. 임관, 윤관 그 각각 파견을 했던 것인데 결국은 이제
패했던 거고, 결국은 윤관이 이제 숙종 때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을 중심으로 해서 별무반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별무반은 이 사료가 민주국사 기본서에도 있고 그러는데 이 사료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별무반과 연결해서 예종 때 구성 축조를 갖다가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가장 기본입니다. 확인하세요. 별무반 편성 숙종, 그 구성 축조는 그 예종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나라의 건국, 이 금나라가 이제 1125년에 그 송과 더불어서 이 거란을 멸망시키고 송을 치기 전에 고려의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자겸을 중심으로 한 금의 4대 요구를 수락하는 쪽과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쪽에 이제 귀족사의 분열을 갖다가 이제 그 가속화시키게 되는 거고, 이 결과적으로 이제 북진 정책이 이제 사실상 뭐 좌절되게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금의 4대 요구 수락 1125년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이 일어나야 됩니다. 7급 시험 문제 출제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구성을 축조한 이후에 그 윤관이 선출령 쪽에 이제 이 고려의 국경을 갖다가 이제 정한다는 그 비석을 갖다가 건립한 것도 그 기본서에 나와 있죠. 자, 이제 몽골족이 이제 세운 원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이 몽골과 이제 원이 그 각각 걸려 있을 때는 부족이 먼저고 원나라가 그 다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황룡사 구충탑이 소실되었다면 몽골 침입되고, 우리가 그 정동행성이 설치되었다면 원 간섭 기구가 되기 때문에 같이 순서에 그 예문이 있을 때는 몽골 다음에 원으로 풀 수도 있겠고요. 자, 이제 몽골의 이제 팽창이 이제 있었죠. 물론 이제 13세기 상황을 갖다가 제가 지도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금나라는 이제 쇠퇴하게 되고, 이 금에서 이제 거란족이 독립을 해서 이 대요 수국이 1216년에 건국됩니다. 금나라의 이제 포선 만노란 여진족 추장이 두만강 지역의 이 동진국을 갖다가 이제 1217년에 건국을 해요. 그래서 이 몽고가 이제 1206년에 건국했는데 몽고가 팽창하면서 거란족을 쳐요. 그래서 거란족이 이쪽에 제천까지 쳐돌았는데 1차 침입 때는 그 김취려가 격퇴를 시켰고, 2차 침입 때는 이제 강동성까지 이제 포위되어 있었는데, 이 강동성에서 몽골과 동진국과 이 고려가 거란족을 갖다가 합세해서 격퇴시킵니다. 이걸 갖다가 강동의 역이라 하고, 이 고려와 몽고가 처음으로 결국 이제 접촉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자, 여기 여몽 협약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몽골 사신 이 저고여가 국경선에서 이제 피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국교는 단절되고 몽골의 1차 침입이 있게 되는데, 결국 이 기주성에서 박서가 격퇴를 시켜요. 물론 이제 지광수 등도 활약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몽골은 여기에 이제 다루같이 72명을 갖다가 이제 주둔시키고 이제 철수했죠. 그러니까 1차 침입은 고려가 패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의 무리한 어떤 조공 요구 이런 게 있으면서 최후는 고종을 데리고 이제 강화도로 천도해 버렸고, 몽골에 이제 재침입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이 처인성, 지금의 용인 쪽에서 이제 승려였던 이 김윤우가 살리타를 갖다가 이제 사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승려 김윤우, 결국 이제 충주 방호대장도 역임했고, 나중에 상장군 지휘까지 올랐던 이 김윤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몽골의 어떤 침입 과정들이 뭐 지도로 이제 나와 있고, 특히 이제 몽골 침입 때 이제 소실된 거, 이 황룡사 구충탑, 이 초조 대장경, 이 대구 부인사에 있는 이 두 가지가 소실된 것은 나중에 그 임진왜란 때 소실된 거하고 꼭 구분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박서도 보이고 김윤우도 보이고 지도에서 보시고, 뭐 미리 지도에서 보게 되면 이제 삼별초의 항쟁, 물론 이제 강화도의 그 천도에서 삼별초를 조직한 것도 이제 몽골의 항쟁하기 이함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몽골에 항쟁했다면 개경으로 환도한 이후에요. 보세요. 강화도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이 제주도로. 그래서 이 강화 산성, 용장 산성, 그다음에 이제 항파두리 유적지가 다 몽골 항쟁과 관련된 거죠. 자, 이것은 이제 뒤에 문장에서 이제 확인을 할 거고요. 자, 이 고려에 항전했는데, 이 강화도에 있는 고려 정부 결국 이제 강화도로 천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산성과 섬으로 이제 피난 시켰다. 그리고 이제 삼별초를 그 조직하고 또 이 8만 대장경을 조판한 거, 이것은 이제 고려의 항전으로 이제 볼 수 있죠. 그 외에
외에도 이제 충주 다인철소, 처인 부곡민에 이제 몽골에 대한 그 격퇴가 이제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충주 다인철소와 이제 이간현으로 신분 상승을 갖다 시켜주는 뭐 그 정부의 결국 그 배려도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국토는 이제 황폐화 되는 겁니다. 문화재 소실 얘기했던 이 대장경 판과 이 황룡사 이 구중탑이 이제 소실 되었다는 거 그 확인을 갖다가 그 해야 되는 거죠. 자, 아래 내려와서 이제 삼별초의 이제 항쟁 나와 있습니다. 이 배중선은 이 무신 정권의 어떤 붕괴, 결국은 이민우가 피살되면서 개경을 환도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몽골과의 어떤 굴욕적인 어떤 강화로 이제 인식했기 때문에 지도에서 얘기했던 강화도, 진도, 제주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항목 유적지에서 이 강화산성, 용장성, 그 다음에 항파두리 유적지 이런 부분들은 한국사 검정에도 출제가 되었던 거니까 이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기 항쟁 그 가능 이유 이렇게 나와 있죠. 물론 이 삼별초, 진도에 있었던 이 삼별초가 일본에 이제 도움을 갖다가 요청하기도 했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고려 무인들의 어떤 자주성이었는데 강동 육주나 구성 축조나 다 이 삼별초의 항쟁 등은 다 자주성을 보여주는 걸로요. 그다음에 이 원의 내정 간섭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일본 원정은 크게 이제 두 차례예요. 1274년에 이제 둔전 경략사를 두어서 식량을 갖다가 공급받으려고 했고요. 2차는 이제 개경에다가 정동행성을 설치했다는데 개경 밑에다 하나 적어보시고 이건 충렬왕 때 이제 설치했던 건데 2차가 이제 그래서 이 1281년에 그 원정이 있었죠. 두 차례 원정 다 충렬왕 때 있었지만 그 실패했었다. 그다음에 원의 이제 내정 간섭에 대해서 나왔죠. 이 쌍성 총간부, 동령부, 탐라 총간부가 이제 설치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화주 영을 중심으로 이 쌍성 총간부, 조이, 채탄 이런 사람들이 투항하면서 이제 서경에다 이 동령부, 삼별초를 진압하고 이 바로 제주도에다 탐라 총간부를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 탐라 총간부는 일본 원정을 위한 목마장으로 이제 활용하기 위함이었던 거고,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동령부와 탐라 총간부는 충렬왕 때 회복을 해요. 그러나 이제 쌍성 총간부는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민왕 때 직접 유인우가 이제 탈환했다는 거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 물론 일부 그 공민왕 때 동령부를 갖다가 이제 미수복지를 갖다가 회복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게 시험에는 참 탄력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자, 아래 이제 관제 개편인데 충렬왕 뒤에 가서 다시 나오겠지만 충렬왕은 결국 그 쿠빌라이 세조의 그 딸 이 제국공주 대장하고 이제 그 결혼을 했죠. 최초의 이제 원나라 부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가 되다 보니까 고려는 원의 부마국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결국은 이제 중서 문화성 그 다음에 이제 상서성 이런 게 이제 첨입으로 이 중추어는 밀직사로 이게 하나 더 볼까요? 중서문화성, 상서성이 이제 첨입부 합쳐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추원이 밀직사, 육부가 이제 사사로 가는데 이건 안 외워도 되고요. 어떤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물론 이제 이부, 예부, 전리사, 호부, 판도사, 병부, 군부사, 공부 폐지 이런 건 제가 암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잘 내지 않는 거니까 이성 육부가 일부 사사로 갔다. 그다음에 이제 내정 간섭했는데 심양왕 동로화 제도 만주 심양 지역에 왕을 따로 주어서 이제 고려 왕실을 견제한 거고요. 세자를 인질로 그 원의 연경에 이제 머물게 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 정동행성, 감찰견, 순마소, 고려 군사 조직에 영향을 끼쳤던 만호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혼도감, 응방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몽골의 수탈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응방이라는 것은 이제 사냥하는 매를 갖다가 이제 요구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영양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원 간섭기 이제 개혁 정치 나와 있는데 보면 자 권문세족이 이제 농장을 확대합니다. 또 이 사원 경제였던 비대 이런 쪽에선 자 충렬왕부터 이제 개혁 정치가 나와 있죠.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왕들의 업적 그 충렬왕, 충선왕, 원 간섭기는 두 명의 왕은 꼭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선왕의 업적을 갖다가 자뭐 경찰직에 2017년에도 이제 출제가 되었던 거죠. 자, 이 전민 변정 도감은 공민왕 때 있었지만 공민왕 이렇게 여름에 암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충렬왕 때도 이제 먼저 있었던 거. 그래서 이 고문세족의 이제 농장 혁파, 이 홍자번이 개혁안을 제시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토지 개혁까지 이제 주장하지는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성육부가 일부 사사로 개편되었다. 정동행성 설치되었다. 삼국유사 제왕운기 성리학의 전례 이런 것들은 다 충렬왕 때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선왕 나와 있죠. 결국 이 충선왕은 조비인자 무고 사건 결국은 이에 연루되었다가 결국은 그 티벳 이 토번에 이제 유배 그 되기도 했던 왕. 그래서 이게 이제 출제가 이제 됐던 건데 뭐 무종의 편을 들어서 권력을 장악했다는 것도 한 번은 출제가 되었고요. 자, 이 개혁기구로서 이 사림원을 설치합니다. 사림원. 그다음에 전매제도 각연법이 이제 처음으로 시행되었죠. 전농사의 설치 한번 읽어보는 거고요. 학문연구소로서 연경에다가 망권당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상지종 왕실과 혼인할 수 없는 집안이 재상지종을 갖다 발표했다. 이런 게 이제 다 출제가 이 성관이 그 사회복지직에 이제 출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충수강하면 찰리변이도감, 충모감은 이 정치도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 정리도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런 정도만 여기는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원의 간섭 속에서 이제 개혁은 실패했다 그랬고요. 이제 그 홍건적 외구와의 그 대립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홍건적이 그 한족이고 나중에 명나라를 갖다 이제 주원장이 건국하게 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건적에 침입하면 딱 공민왕을 해야 되겠고 2차 침입 때는 이제 안동 이 복주론자 피신을 갖다가 하기도 했었죠. 뭐 1차, 2차 침입 잘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뭐 1차 침입은 이승경, 이방실, 2차 침입은 이성계, 정세훈, 안우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활약했다는 건데 하여튼 공민왕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외구의 그 어떤 그 침입은 13, 14세기 있었지만은 외구를 격퇴한 것은 보세요. 우왕과 창왕 때입니다. 박이만 창왕이고 다 우왕. 이 서울시 빈칸 넣기에 이제 사료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기도 했었죠. 자, 먼저 이 채영하게 되면 자 부여 홍산에서 채무선하면 자 진포 싸움에서 최초로 이 화포를 갖다 이용했다 그랬고요. 이성계 하게 되면 자 황산, 이 남은 황산. 그래서 이제 황산 대첩비를 갖다가 그 선조 때 이제 건립을 했던 건데 일제가 이제 1941년 태평양 전쟁 이후 그래서 이 43년 44년 무렵에는 그들에게 불리한 비석들을 갖다가 다 파괴시켰다는 거. 이거 뭐 설명했던 것이 7급에는 또 제 설명했던 게 운 좋게 출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다음에 정지가 이제 남해 관운포 쪽에서 이 박이가 이제 대마도 이 쓰시마 섬을 갖다 이제 정벌했던 것은 창왕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죠. 결국은 이제 순서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순서야 물어보진 않겠지만 이 순서 묶어 놓으시고 마지막 쓰시마 정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에 그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외국 격퇴 이 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지도에서 암기하는 것도 기억에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이 공민왕의 이제 개혁 정치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공민왕 하면 자 뭐가 안 보여요? 바로 충자가 안 보이죠. 이것은 이제 원명 그 교책이 결국은 이제 원나라가 쇠퇴하는 시기에 이제 공민왕은 이 반원 정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6가지로 나와 있듯이 뭐 제일 먼저 이제 기철 기산만 친원파를 제거했었죠. 그다음에 몽골풍을 폐지했었죠. 그다음에 관제를 갖다가 이성육부로 이제 복원합니다. 이게 이제 문종 때로 이제 복원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정동행성 이문소 뭐 또는 정동행성 폐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이 정동행성 폐지 있었죠. 그다음에 쌍성 총간부 탈환했다는 것은 이제 지도에서 그 기억을 갖다가 하면 그 되는 거고요. 이 쌍성 총간부 탈환. 그래서 이 지도를 수록하고 국민항의 업적 물어보는 것은 아주 기본이에요. 시험 몇 번 출제가 되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동 수복 정책 나왔는데 이 부분은 자 이쪽이죠. 인당 체형의 요동 수복 운동을 전개했지만 실패합니다. 나중에 이제 지용수 이성계가 요양 지역만을 갖다 점령했다는 것도 지도로 이렇게 이제 짚어 보는 거. 그다음에 왕권 그 강화책이었는데 결국 이 정방은 자 언제 설치했어요? 우리가 이 최후 때 인사기구로 설치하면서 왕권을 약화시켰죠. 충선왕이 폐지 시도했지만 부활되고 말았고요. 다시 이제 공민왕 때 이 정방 폐지를 통해서 인사권을 그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 이 과거제도 정비 뭐 그랬는데 교육 부분에서도 이 성균관을 유학 중심으로 부흥시키고 결국 이 신진사대부를 대거 등용하는 쪽에서 왕권 강화를 이루었다. 그다음에 이 신돈 나오면은 이 전민 변동도감 설치. 예?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 결국 이게 이제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켜서 왕권을 강화하고 또 이 노비를 양해로 해방시켜서 이 국역 기반을 갖다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민왕 때 이제 이 김용의 난, 이 그 흥왕사의 어떤 변이 이제 있었죠. 결국 이 공민왕은 이제 결국은 이 자재의 문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피살되는 겁니다. 개혁에 그 실패했는데 반원 정책을 하니까 원의 간섭이 있어요. 왕권 강화 정책을 하니까 권문세족이 반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 보면 홍건적 외구의 침입 이런 게 있겠고 근본적인 실패 원인은 이 신진 사대부 세력의 미학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신진 사대부 세력이 미학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정도전이 알고 있죠. 이 정도전은 이제 이인임을 비판하다가 이 나주론자 유배되었는데 결국 이 그 나주의 어떤 생활상을 보고 느끼고 결국 이제 개혁안을 갖다가 이제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성계를 찾아가서 결국 이제 신진사대부와 이 신흥 무인 세력이 대가면 조선을 개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제 4편 중세사의 이제 발전으로 넘어왔습니다. 중세사회 발전. 우리가 이 사회 파트에서 기억을 해야 될 그 부분은 뭐 신분제도 부분이 있겠고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겠어요? 바로 지배층의 어떤 흐름입니다. 특히 이 고려 그 지배층의 흐름은 시대 구분과 연계해서 각 그 지배층의 특징들을 기억하는 것은 그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까지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뭐 이 독학에 나와 있듯이 뭐 신분 부분에서는 뭐 각 신분들 구조에서 특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귀족에서는 모든 관료가 귀족이 아니다. 5품 이상 고위 관료, 처음으로 중류층이 등장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양민에서는 자 향소 부공민도 결국은 자 하층 양민이다. 백정은 자 일반 직역에 있는 대다수 농민을 얘기한다. 그다음에 이제 천민에서는 이 산노비 부분, 특히 그 외고 노비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특징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배층에 대한 것들을 잘 기억하자 이렇게 지금 제시되어 있죠. 자, 먼저 이 고려 신분제도 하게 되면은 자 문벌 귀족 사회고 계층 간의 이동은 가능하다 그랬는데 일단 뭐 과거 제도가 이제 시행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려 시대는 대가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귀족에선 자 평민까지 대가족 단위로 편제되고 평민도 성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역으로 볼 때 대가족 단위 편제나 성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은 누구에겠어요? 노비입니다. 노비는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노비는 제외됐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귀족 돌아왔습니다. 귀족은 왕족과 5품 이상의 그 고위 관료들이 포함되었다 뭐 그랬는데 결국은 자 음서나 고음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6품 이하 하급 관리는 중류층이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중류층에 대해서도 경찰직에 출제했듯이 중앙 관청에서 이제 실무를 담당한 것은 이제
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중에서 실무를 보는 사람들은 남반, 지방행정실무는 이제 향리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고요. 이들은 이제 통치체제의 하부 구조를 맡았다. 직역을 세습합니다. 이 직역이란 게 이제 결국은 향림은 향리라는 직분을 세습했다 그런 의미고, 향리는 대가로 뭘 받았어요? 외역전을 지급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역과 더불어서 토지는 세습된다 정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호족 출신의 그 향리 나왔는데 좀 더 상층 향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호장, 부장을 대대로 배출하는 실질적 그 지배층을 얘기하고 있고, 과거 응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하위 향리와 구별되었다는데, 이 하위 향리는 물론 외역전이 그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상층, 하층 향리 잘 구분하지는 않고요. 어떤 이 향리하게 되면은 중류층으로서 과거 응시가 가능하다 하는데, 현종 때 주연 공고법에 의해서 문과 응시가 가능했던 거고요. 외역전 지급 이런 것들은 다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죠. 자, 양민들 하게 되면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부류고, 우리가 일반 농민을 갖다가 백정은 직역이 있는 농민을 갖다가 우리가 정오라 하고, 직역이 없는 대다수 농민들을 우리가 백정 불러요. 고려시대 백정하면 일반적으로 농민을 얘기하고 있고, 양미지 천민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향과 부건 농업에 소는 수공업이나 광업에 종사하게 되는데, 고려시대 처음으로 이 소가 등장했던 거고요. 이들은 하층 양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세금 부담 이런 게 있고, 거주의 제한이 있었죠. 물론 과거 응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백정들 자기 소유의 민전을 경작했다는데, 국가가 지급한 건 아니고요. 매매 상속 기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그다음에 공노비, 산노비 했습니다. 이 공노비, 이병노비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 외거노비 나와 있는데 읽어보는 정도고요. 이 산노비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 중요한 사료, 이 평양이란 그 산노비의 그 사료가 있기 때문에, 김영관의 그 평장사 김영관의 그 산노비, 이 평양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료, 그게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만 암기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암기한 내용들을 꼭 기본서 사료와 접목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결국은 그 김영관이란 그 주인이 있다면, 주인집에서 거느리는 노비를 갖다가 솔거노비, 거느릴 솔자. 그다음에 주인집 바깥에, 울타리 바깥에서 거하는 노비를 갖다가 우리가 외고노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외고노비는 결국은 뭐요? 주인한테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노동력이 필요 없을 때는 물품을 제공해야 되는 신공의 의무가 있는 거고, 재산을 갖다가 소유할 수 있는 거고, 재산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재산을 가지고 결국은 뭐요? 신분 상승의 기회를 갖다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평양의 노비도 이 재산을 바치고 산원 동정의 벼슬에 올랐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 경작권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고요. 또 많은 땅을 갖다가 소유하다 보니까 결국 뭐요? 경장 노비를 갖다가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뭐요? 노비가 노비를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재수 없는 노비들이 있을 수 있다. 자네 노비 주인 뭐 하는 사람이야 하면 주인도 노비야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암기하지 마시고 이 그림을 보면서 그냥 하나씩 이해해버리면 좀 더 빠르다 그 얘기죠. 자, 노비에 처지했는데 매매 증여 상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중 한쪽의 노비면 그 자식도 노비. 일천즉천에 의해서 부모 중 한쪽의 노비면 무조건 자식도 노비가 되었다는 얘기들. 자, 이제 고려의 그 정치 세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고려는 호족이 이제 나라를 갖다 세웠죠. 태조 때 보면 세력이 큰 호족은 중앙 관리예요. 세력이 작은 호족은 향촌 자치를 갖다가 맡겼던 거고, 결국 이 성종 때 향리로 재편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 관리들이 문벌 귀족으로 성장하게 되고, 이들이 무신나한테 몰라가지고 원간섭기 고문세조, 고려 말 공민왕 때 가서는 신진 사대부들이 대거 중앙에 진출하면서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향리들이 과거를 통해서 귀족의 반열에 오를 수도 있고요. 무신집권기
관료로 나가기도 하고요. 대다수가 이제 신진 사대부로 성장했던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지배층 중에서 이 문벌귀족, 권문세족, 신진사대부는 꼭 비교를 하자. 대개는 이제 문벌귀족은 이제 그 자체 특징으로 많이 나오고요. 권문세족과 이 신진사대부는 또 특히 대비시키는 시험 문제가 많이 그 출제가 되는 거죠. 자, 이 문벌귀족은 이 성종 때 이제 등장해서 고려 중기에 이제 집권 그 세력이 그 되는 거고, 결국 나라를 대창했던 그 주도 세력들이 문벌귀족화 되었다. 이들은 이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고 음서의 어떤 혜택을 갖다 누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전식과의 과전도 있지만 이 고음전의 특혜. 그래서 이 음서, 고음전, 왕실과의 혼인 관계 이런 게 이제 아주 문벌귀족을 특징 짓는 내용들이고, 이런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보수적이고 이 사대적인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사상적으로 보면 이제 불교, 그리고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 이제 훈과학적 이 성격이 이제 강하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권문세족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무신정권 그 붕괴 후 그랬는데 문벌귀족 중에서도 이 파평윤씨나 그 해주 최씨 이들은 이제 문벌귀족으로서 권문세족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무인 세력 가문, 언양 김씨라든가, 친원파하면 이제 평양 조씨를 중심으로 해서 다수가 이제 친원파였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그 고려 중기니까 중서문화성 중추원에 나가야 됩니다. 알죠? 그러나 이제 권문세족은 원 간섭기를 딱 떠올려야 되는 거고, 친원파, 그러면서 이제 도평의사사, 밀직사, 처무부 이쪽에 나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농장을 경영했다. 부재 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적이고 이제 친원적 성격.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 하게 되면 이제 등장은 무신집권계예요. 특히 이제 최후 때. 그리고 이제 공민왕 때는 세력화 되었다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향리 출신들 있었고, 우리가 향리하게 되면 과긍시 자격이 있잖아요. 행정 실무에 능한 학자적 관료죠. 이들은 이제 지방에 있습니다. 외역자는 경제 기반도 있어요. 과거 지방 중소지주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나야 되겠고, 이들이 이제 친원파라면 이쪽은 친명파입니다. 어차피 중국은 원명 교체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대비시킬 때 특히 이 두 지배층을 대비시킬 때는 좀 더 신진 사대부 쪽에 기억을 잘 하세요. 그러면서 친원파, 음서, 이쪽은 대농장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자, 이들은 자 불교적 그랬는데 여기다가 하나 더 적어보면 이 비유학자입니다. 유학에 능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비유학자. 그러나 신진사대부들은 자 불교를 전체적으로 이제 비판하고 있죠. 정몽주, 정도전 다 비판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리학을 수용했죠. 그러니까 이 훈과학이나 성리학이나 다 유학이에요. 그러니까 문벌귀족이나 신진사대부나 다 유학자들이라 하지만은 권문세족들은 비유학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대비를 갖다가 이제 시켜 본 거고.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이제 백성들의 이제 생활 모습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향도란 것은 쉽게 읽어버리면 향나무를 묻는 물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찍이 김유신의 용화 향도에선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건데 고려 전기까지, 알죠? 이 고려 전기까지는 신앙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불탑을 건립하고 했죠. 그러나 고려 후기에 가서는 마을의 그 노역이나 상장을 돕는 이 공동체 생활을 주도했다 그랬습니다. 이 성격이 바뀌면 틀려요. 고려 전기는 신앙적 성격, 고려 후기부터는 마을의 노역이나 상장을 돕는 이 공동체 생활을 주도했다 그랬는데 이게 결국은 조선시대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 그 시책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병을 면했다, 재해가 있을지 결국은 세금을 면해주는 면제법이 성종 때 있었죠. 이자가 원곡 같은 액수 이상이면 이자를 받지 않은 자모 정식법. 이 광종 때는 개간한 사람에게는 세금을 면해주는 이 공사
행사 전조법. 그다음에 사회 시설 쪽에서는 이제 의창이 성종 때 춘대 추납입니다. 진대법과 유사한 거 의창 이건 뭐 초등 중학교 정도 시험이죠. 상평창 하면 이제 물가를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굳이 구분한다면 의창은 전국 각주에 있어요. 왜? 빈민이. 그다음에 상평창은 물가를 조절하는 것은 얼마든지 큰 지역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개경, 서경 결국 이제 12목에 설치되었다 그랬고요. 동서대변은 문종 때입니다. 결국은 이제 원 그랬는데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해민국 구제도감, 구국도감 나오는데 애종 때입니다. 뭐뭐 도감 임시관서예요. 그다음에 제2보는 이제 광종 때 이제 빈민 그 구제를 위한 재단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나 더 보면 자 여기 약을 갖다가 이제 제공했다 하게 되면은 이제 해민국입니다. 해민국. 이것도 이제 예종 때 있었던 거. 하여튼 그 약을 제공했다면 약국이죠. 그래서 약국,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이렇게 읽어버리면 크게 무리는 없는 걸로. 자, 해민국 약을 제공했다 바꿔서 한번 적어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법률에 그 대해서 나왔습니다. 고려는 기본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당률을 참작한 71조의 법률이에요. 그러나 이제 고려 사회 자체가 대가족 중심의 그 사회로 운영되다 보니까 대개는 이제 관습법을 따랐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재판권은 이제 지방관이 행사했지만은 모두 행사했다면 틀립니다. 중요 사건 외에는 그 지방관이 행사했다 뭐 그런 의미인데 이쪽을 보게 되면 이제 태장도 유사가 있죠. 이 도까지 알죠? 회초리, 곤장, 징역까지는 지방관. 그러나 이제 유형과 이 사형은 유배 보내고 죽이는 것은 이 중앙에서 처리한다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무겁게 처리했던 것은 이 반역죄, 불효죄입니다. 그러나 조선은 이제 불효죄 대신에 강상죄란 얘기고, 그다음에 형벌, 그 집행 보류, 유교 윤리를 갖다 좀 더 가미하는 쪽에서 이런 특혜가 있었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귀향형입니다. 귀향이 아니라 귀향형. 그러나 여기도 좀 구분해야 될 것은 관리나 귀족이에요. 농민하면 틀립니다. 관리나 귀족들이 죄를 저지르면 자신의 본관지로 내려보내서 이 특권을 박탈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뭐 문벌 귀족이 그 개경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일단 뭐 지방에 내려보냈다는 것 자체가 신분의 하락이면서 결국은 금이 한양이 아니라 완전 자기 본관제로 보내서 권위를 박탈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장례와 제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뭐 국가 차원에서는 유교 의례를 갖다 권장을 해요. 그러나 민간에서는 대개 토착신앙과 융합된 불교, 도교 풍속을 따랐다. 그 말은 뭘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상장제례라는 것은 전통적인 관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유교 의례를 제대로 따르지 못했다. 결국 뭘 따랐다? 나머지를 다 따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 서울시인자 출제가 된 것 중에서 장례는 불교식을 따랐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건 사실입니다. 고려는 불교 중심의 사회니까 실제로 불교 의식 화장을 갖다 하겠죠. 그러나 교과서 문장은 토착신앙과 융합된 불교 도교 의식을 따랐다 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이걸 다 따른 걸로 이렇게 확대 해석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식만 따랐다는 것도 좀 예문상에서 하자가 있다고 보고 복수정답 처리를 하기도 했는데 원칙은 유교식을 따르지 못하고 다 따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불교 행사에서 연등회와 이 팔관회가 나왔죠. 자, 여러분들이 연등회를 오늘날 생각해 보시면 불교 행사입니다.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시기가 다르죠. 고려시대는 연초에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4월 초팔일 날 했다는 점만 구분하면 돼요. 이렇게 연등회를 기억했으면 이제 팔관회와 대비시켜 보자. 이 팔관회는 불교 행사에서 비롯되었고 토착신앙, 그다음에 도교 행사, 이 도교적 성격도 같이 가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경과 개경에서 행해졌다 하는데 서경의 10월, 개경의 11월 바로 연말에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토착신앙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오학 대천의 추수감사의 의미, 이렇게 큰 행사로서 왕이 참석하고 사신과 상인들이 와서
이 교역의 장소로도 이용이 되었다 그랬죠. 자, 이제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뭐 공부를 한 수험생들, 여성의 지위하면 딱 떠오르는 사료 누가 기억나야 돼요? 박유가 기억나야 됩니다. 박유가 또 기억날 때는 이제 어느 시기 또 기억나야죠. 바로 이 충렬왕 때 이제 평장사였고, 결국은 첩제 첩을 두자고 했지만은 이제 연등의 날 손가락질 당했다는 그 사료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아래 보면 고려 사회에 나왔는데, 자, 여기 제 설명을 일단 들어보세요. 우리가 고려 사회는 조선 그 전기까지 어떤 사회냐 그러면은 부계와 모계가 함께 영향을 끼쳐요. 그 말은 결국 이 남성과 여성의 그 지위가 가정 내에서는 거의 대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선 후기는 어떤 사회로 가는 거예요? 부계 중심의 그 사회로 가면서 보다 남성의 그 지위가 올라간다면 여성의 지위는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고려 사회는 여성의 지위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결국은 가정 내에서는 남성과 대등하지만 조선 후기에 비해서 여성의 지위는 뭐예요? 높았다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알죠? 여성의 지위는 조선 후기보다는 결국은 높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걸로. 자, 보겠습니다. 일부 일처제. 일부 일처가 원칙이라는 점이에요. 아들과 딸이 중분상소. 하여튼 여성의 지위가 낮지 않아요. 알죠? 그래서 이제 딸도 제사를 지내고 외손자에까지 음서의 혜택이 있고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에 기재합니다. 조선시대는 아들을 먼저 기재해요. 그 다음에 제가의 허용이 가능했죠. 그래서 이 서얼이나 이게 서얼에 대해서 그 과거 응시 제한이 없어요. 알죠?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높았다 그랬고요. 그리고 사회적 진출에는 제한이 있다. 이것은 유의해야 됩니다. 결국 고려시대 여성이 과거 응시할 수는 없습니다. 알죠? 이 부분 유의. 자, 이제 중세의 경제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전식과의 어떤 전개 과정, 이 전식과의 전개 과정에서 보면 이 특징들이 지금 나와 있죠. 이 특징까지 연계해서 출제를 해버리는데 이 부분이 만만치 않게 이제 최근에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정비 과정했는데 이 과정 이렇게 나올 때는 뭐가 달라졌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꼭 그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 고려의 어떤 경제 정책 확인이 되죠. 자, 제일 먼저 역분전하게 되면 이제 태조가 개국 공신들에게 즉 역할에 따라 토지를 분급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개국 공신은 충성도 따지겠죠. 인품 따지겠죠. 개국 공신이 많지 않아요. 경기에 한해서 지급한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개국 공신에게 경기에 한했다 그 얘기입니다. 알죠? 그 다음에 광종 때 이제 결국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보면은 자색, 단색, 비색, 녹색 네 개의 복색을 갖다 제정했던 건데 바로 이 경종이 이제 죽으면서 귀족 공신들의 반동이 있죠. 이 반동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전식과가 지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전현직 관리에게 이제 지급을 했고 관직의 고하랑선 네 개 복색을 고려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인품을 따졌다는 점. 그래서 이 시정 전식과는 역분전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했던 거고 전현직 관리 이게 이제 달라진 점이죠. 알죠?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인품을 따졌다는 점에서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관직의 고하랑선 4개 복색을 높고 낮음을 고려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종 때 가서는 어때요? 결국은 18품 풍계가 갖춰지고요. 문벌 귀족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죠. 이때 와서는 결국은 문신들에 대한 배려가 풍계를 정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토지 분급에 있어서 3과전 이상 더 지급하게 되는데 이제는 풍계를 정했기 때문에 관직 풍계만 따집니다. 보다 이제 인품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지녔다 볼 수 있고 문신 우대예요. 그리고 이제 군인전을 지급했죠. 그리고 18품 풍계에서 벗어난 관리들은 한해과를 설치해서 전지 17개를 지급하기도 했다 보시고요. 근데 문신을 우대했는데 왜 군인전을 지급했냐?
단순히 암기해서는 안 될 일이죠. 바로 이제 중앙군이 이제 성종 때 6.2가 편제되었기 때문에 이 개정전시과에서는 이 군인전이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종의 이제 2차, 3차 이 거란의 그 침입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문종이 이제 즉위하면서 결국은 무신들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차별이 없어져요. 알죠? 그리고 이제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을 했죠. 이게 이제 달라진 점입니다. 그러면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했다는 것은 현직에 있을 때만 토지를 갖다가 이제 수조권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휴직한 사람, 퇴직한 사람에 대한 여러 배려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5품 이상 귀족들에게, 6품 이하인 하급 관리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에게, 승려에게, 또 이제 무상계 전시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급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해과가 폐지되어서 18품 풍계 내 다 포함시켜서 토지를 지급하면서 전시과의 어떤 완성, 전시과가 완성된 게 언제냐 하게 되면 문종 때로 봐야 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시정전시과는 전현직, 전국이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개정전시과는 관직만을 따졌다는 게 이거에 비해서 달라진 거고요. 경정전시과는 뭐가 달라진 거예요?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했다는 게 달라진 점입니다. 특징까지 다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녹가전 했는데 결국 원종 때입니다. 무신정변을 거치면서 농장은 확대되고 전시과는 붕괴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나라 간섭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 원종 때 가서는 결국 국가재정이 부족하죠. 그래서 경기 8년 내에 그 토지를 갖다가 현직 관리에게 지급을 했던 건데 녹과전은 바로 녹봉의 그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관리들의 녹봉을 보조하기 위한 쪽에서 경기 8년 내에서 지급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양왕 때 가서 이제 과전법이 시행됩니다. 이 과전법도 이제 전현직 관리에게 풍계에 따라 지급했고 이건 전지만 지급하지 시지는 지급하지 않아요. 이게 전국이라면 이건 경기에 한해서 지급했다는 거. 이게 이제 달라진 점인데 이 과전법은 고려 말의 사원 세력 또 이 고문 세족을 견제하고 신진사대부의 어떤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 자체는 공양왕 때고요. 이게 조선시대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 자, 이제 토지의 그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전은 등급에 따라 이제 관리들에게 지급한 토지를 얘기해요. 전시과 상황에서 이제 과전이 있는 거고 이것은 이제 수조권만 지급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죠. 한인전은 하급관리 자제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한가한 사람이에요. 이 한인전. 그리고 이제 관인 신분의 세습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데 결국은 이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가 관직에 나가면 어떤 현상이 있어야 돼요? 먼저 한인전을 반납합니다. 그리고 풍계에 따라 과전을 지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하급 관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인전을 지급했다가 회수하는 것으로서 이 관인 신분의 세습을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지 한인전을 세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분전 하게 되면 하급 관리와 군인, 유가족, 노령 군인 등에게 이제 지급을 했다 그랬는데 여기도 하급 관리 나오고 하급 관리 나오다 보니까 좀 더 뒤쪽에 강조를 하면서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토지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것은 세습이 되지 않는 땅입니다. 알죠? 세습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음전은 5품 이상 그 관료에게 이제 지급을 했던 거. 그 다음에 군인전은 이제 중앙군에게, 외역전은 향리에게, 내장전은 왕실에게, 공신전은 공신에게. 그래서 이 5개의 토지는 또 어때요? 신분이 세습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도 세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죠? 그래서 세습 안 되는 그 3가지 토지 잘 기억하면 되겠고요. 세습되는 5가지 토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영업전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 영업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회전 관청에, 그 다음에 민전 별사전은 승려에게, 조선시대 별사전 비교해야 되니까 승려, 지리업자에게 지급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우리가 민전은 매매, 상속, 기증, 임대가 가능한 사유지입니다. 알죠? 개인 소유의 땅이에요. 그러나 이제 국가 관청에서도 얼마든지 민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알죠? 민전은 결국은 수조권 개념으로 보면은
국가가 소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공전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소유권 부분으로 보면 이제 사유지죠. 귀족이나 일반 농민들이 상속, 매매, 개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거지. 국가가 농민에게 지급했다면 틀린다고 그랬습니다. 조세는 기본적으로 10분의 1을 내는 거고 이렇게 왕실 관청도 소유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그 활동 부분에서 이제 수치 체제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아래에 보게 되면은 수치 체제 부분은 조세는 이제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농가 밭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이제 3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문종대다 이렇게 기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불역전, 일역전, 제역전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고 거둔 조세는 이제 중앙으로 이제 운송을 갖다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공납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 특사물을 납부하는 거. 그래서 지역에 할당을 하지만 집집마다 걷어요. 알죠? 그러니까 공납은 호세예요.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도 집집마다 걷었던 거고, 그러다 이제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토지 결로 바뀝니다. 뭐 정기적인 거, 부정기적인 거 조선시대 가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역은 16세에서 60세 정남에게, 그 다음에 재정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양안과 호적을 작성하겠죠. 관청 나오는데 이 호부의 역할과 3사의 역할을 또 구분해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3사를 좀 더 기억하세요. 이 화폐와 곡식의 출납, 회계 등 재정 사무만을 담당하고 있는 게 이제 3사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제 경제 활동으로 내려왔죠. 우리가 이제 지대라는 것은 이것은 소장료를 얘기합니다. 알죠? 그래서 이 공전 수확량은 4분의 1이고 사전 수확량은 2분의 1 냈는데 구분은 해야 돼요. 알죠? 우리가 조선시대 가면 뭐 타조법, 도조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공전과 사전으로 구분해서 기억해야 되고요. 녹봉제도가 갖춰진 것은 언제라고요? 문종 때입니다. 전식과도 녹봉제도도 중앙관제도 완비는 문종입니다. 그 다음에 민전 나와 있죠. 그 국가관청도 소유할 수 있다 그랬고, 농업 장려책들, 농업 쪽에서는 보면은 기피가리가 일반화됩니다. 즉, 이걸 갖다 이제 심경법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 건데, 심경법 일반화. 다시는 안 나와요, 이제. 고려시대 일반화되고 끝났다, 그 말이고요. 시비법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축의 분뇨나, 재를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그 작물을 재배했다가 갈아엎어서 퇴비를 이용하는 이 녹비법,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휴경지는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윤작법이 실시되었다. 이게 일반화된 것은 이제 조선 전기고요. 이 고려 말부터는 남부 일부 지역에서 이양법이 시작됩니다. 이양법은 모판에서 모를 길러다 옮겨 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죠? 모내기가 시작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고려 후기 이암이 농상지별을 소개한 거예요. 알죠? 소개지 편찬했다면 틀립니다. 이것은 이제 원나라의 그 화북농법, 이 밭농사 중심의 이 한전농법을 갖다가 소개한 거다 봐야 되고요. 목면은 이제 공민왕때 전례가 되었죠. 그래서 의생활의 어떤 혁신을 가져왔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수고업 나왔습니다. 전기는 이제 국가 통제에 있어요. 그래서 이 관청 수업, 소수업이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기는 민간 수업, 사원 수업, 좀 더 자유로운 쪽에서 수급이 이루어졌다는 얘기. 그 다음에 상업 쪽에서도 이제 시전은 있습니다. 중앙에 이제 시전을 관리하는 관서가 필요했던 건데 경시서예요. 그래서 상행위를 감독하는 관청이 경시서였는데 앞에서 이제 배웠죠. 왕들이 없죠. 문종 때 경시서가 설치됩니다. 그 다음에 후기 가서는 시전의 규모는 좀 확대되고 병란도가 이제 대표적 무역왕. 그 다음에 전매제도가 시행되었다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래쪽으로 잘못 내려왔던데 이 충선왕입니다. 이 충선왕은 이 전매제도를 갖다가 시행했다는 거 앞에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화폐 주조 쪽에서는 건원중보가 이 성종 때 최초의 철저입니다. 우리가 활구, 은병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사만 또는 해동,
동국, 통보, 중보 등이 다 만들어진 것은 이건 숙종 때입니다. 특히 이제 의천의 건의에 의해서 은병, 활구가 제작되었다 뭐 그랬고요. 그다음에 국가직이 한번 출제가 되었던 건데 전반적으로 화폐 유통은 부진합니다. 일단 농민들은 자급자족의 농업 중심의 경제고 국가가 이제 화폐를 이용해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것은 귀족들은 잘못 화폐를 이용하다 보면 불리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귀족들의 반대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화폐 유통은 부진했지만은 주로 이제 화폐가 사용되었다면 술이나 차를 마시는 상점에서 사용했다 하면 맞는 걸로. 알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 그 성행 나왔는데 장생고예요. 알죠? 이건 사형리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랑성 공공재단이에요. 그래서 제2보가 광종 때 빈민구제재단, 학보가 이제 태조 때 서경의 교육재단, 광학보가 정종 때 승려의 면학을 위한 거 했는데 이 자체도 이제 이자를 통해서 경비에 충당하는 과정에서 농민 생활에 피해를 끼쳤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알죠? 그 다음에 무역활동 나왔는데 결국 이제 통일신라 말기 사무역이 발달했죠. 그러나 이제 보다 중앙 집권이 통일신라 말기에 비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가 통자의 공무역 중심. 그 다음에 대표적 무역항은 병난도입니다. 그래서 이 송가의 무역은 광종 이후에 시작되었다는데 수출품은 인삼, 낮은칠기, 화문서, 수입품 비단, 약재, 서적이었는데 이 낮은칠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통일신라 시대는 당에서 기술을 수입했지만 고려시대는 송으로 역수출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되고요. 무역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라비아 이 상인들 고려라는 이름이 서방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순향료, 산호를 가져왔죠. 대일무역 11세기 이후에 가서야 이제 무역이 이루어졌다는데 의미는 없지만 문종 때 가서야 이렇게 이제 무역이 이루어지는 걸로 원간섭기 공무역 사무역이 다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 확인했던 대로 고려의 수도는 어디예요? 개경이죠. 이 개경에 보면 병난도가 보입니다. 알죠? 고려시대의 대표적 무역함은 병난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송이 북쪽에 있을 때는 병난도, 인천, 옹진을 거쳐서 산둥반도 이 떵저우예요. 그 다음에 송이 남쪽으로 이제 쫓겨나 버릴 때가 남송인데 이때는 이제 병난도, 군산항을 거쳐서 여기가 결국은 흑산도입니다. 흑산도. 그 다음에 이제 민조우. 알죠? 그래서 이 남송이 좀 더 활발했기 때문에 북송 포기하시고 병난도에서 군산을 거쳐서 흑산도, 민조우. 알죠? 흑민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란과 그 여진과의 어떤 그 무역품을 갖다가 이 지도로 확인을 갖다가 한번 해야 됩니다. 자, 지도 보세요. 우리가 이제 거란 여진들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유목 생활을 하니까 모피말을 가져와요. 특히 은도 가져옵니다. 알죠? 모피, 말, 은 가져왔고요. 이들이 그만큼 필요한 건 뭐겠어요? 농기구, 식량입니다. 알죠? 그래서 수입품과 수출품이 거의 같아요. 알죠?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경찰직에는 출제가 되게 되는데 바꿔버리면 틀립니다. 꼭 지도에서 이 부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알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까지 끝났고 좀 쉬었다가 여러분도 에너지를 충전하셔서 이제 그 고려의 그 문화를 갖다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